길 위에 서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길은 어디로 이어질까? 우리는 왜 걷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길을 따라 떠나다 보면 낯선 풍경과 마주하고 익숙했던 것들과 잠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책도 마찬가지죠. 한 권의 책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작가가 걸었던 길, 이야기 속 인물들이 지나온 길, 그리고 책을 읽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길. 오늘 우리는 한 권의 책과 함께 길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 길 끝에는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책과 함께 떠나는 시간, 지금부터 고니와 함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니의 길 있는 풍경 안철희입니다. 첫 곡으로는 최유리의 숲이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 방송의 시작 멘트 할 때 흘렀던 음악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브라이언 크레인의 A Walk in the Forest입니다. 청량한 공기가 가득한 울창한 숲속을 이른 새벽 시간에 걷는 느낌이 드는 음악이죠. 그런 느낌으로 책 속을 함께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방송을 지난 8월 지독하게도 무덥던 여름에 시작했는데 가을을 거쳐 지금 한겨울에 와 있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간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모한 도전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시작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계획했던 것이 마무리가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뜻을 모으고 하고자 하면 된다는 생각과 또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 혼자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앞으로도 더 겸손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방송을 만들어간 많은 귀한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접으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에는 여러 선생님들과 길과 걷기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걷기와 책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주변이 없는 저로서는 떨리고 아직 준비된 것이 없어서 막막하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시작해 보려고요. 순례길 학교 회원들과 걷기에 관한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도 책과 많이 친해지고 또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면은 틀림이 없을 테니까요. 지난 1월 달에 순례길 학교 대표인 조용주 교장쌤과 함께 회원들이 함께 읽어볼 만한 책 목록을 만들어 봤습니다. 총 36권의 목록이 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 목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책들을 같이 읽고 또 교감하면서 순례길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길을 함께 걸으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책부터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문학동네에서 출간한 순례자인데요.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쓴 자전적 소설입니다. 그가 산티아고 순례길, 즉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겪었던 신비로운 경험과 영적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인공인 파울로는 전통적인 마법 수도회의 마지막 수련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여정에 나서게 되는데요. 거기서 그는 스승인 페트루스를 만나서 함께 걷게 됩니다. 길 위에서 다양한 수행법과 영적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순례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집착과 두려움을 극복하며 진정한 지혜와 깨달음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삶은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순례, 즉 여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정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걷는 자들의 로망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이 나오고 우리 순례길 학교에서 걸으며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 같아 선택해 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와 세 번째 책은 효형 출판사에서 나온 책으로 프랑스의 베르나르 올리비에 작가가 쓴 나는 걷는다입니다. 이 나는 걷는다 시리즈는 1, 2, 3번과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있습니다. 이 책은 베르나르 올리비에가 60세에 은퇴를 한 후에 실크로드를 따라 12,000km를 걷는 여정을 기록한 에세이입니다. 터키에서 중국까지 이어지는 길을 걸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는 부제가 아나톨리아 횡단으로 길의 시작으로서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란 국경까지 2,800km를 걷는데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고자 도보여행을 결심하고 또 걸으면서 낯선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통과 여행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2권은 머나먼 사마르칸트로 낯선 세상 속으로 여행을 기록합니다. 이란에서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까지 여정을 담고 있는데 이슬람 문화권을 지나며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친절과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힘든 사막 횡단과 고독 속에서의 자신과의 대화를 서술합니다. 3권은 스텝에 부는 바람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중국 시안까지 도착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실크로드의 마지막 여정을 걸으며 여행이 준 변화와 깨달음을 정리하고 걷기의 의미를 되새기며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걷는다 끝인데요. 이 시리즈의 마지막 책인데 중국 서부에서 시안까지의 마지막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신장의 사막과 황량한 길을 걸으며 여행의 끝과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와 여행의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걷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여정을 마친 후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성찰하며 걷기가 준 자유와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통해 여정이 끝난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라는 것과 끝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이며 걷기는 삶을 깊이 있게 바라보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통찰력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왜 걷는가라는 것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네 번째 책은 푸른숲 출판사에서 나온 알베르트 키칠러의 철학자의 걷기 수업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와 걷기의 의미를 연결하여 삶의 본질과 행복에 대한 통찰을 전하는 철학 에세이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붓다 등의 사상가들이 강조한 걷기의 철학적 의미를 탐구합니다. 걷기는 사고를 깊게 하고 내면을 정리하는 과정임을 설명합니다. 고대 철학과 현대인의 삶을 연결하며 걷기를 통해 삶의 균형과 평온을 찾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이 책을 통해 걷기는 사고를 정리하고 지혜를 키우는 과정이며 고대 철학자들은 걷기를 통해 배움과 사색을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에게도 걷기를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삶을 성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다섯 번째 책은 인플루엔셜 출판사에서 나온 수지 크립스가 쓴 걷기의 즐거움입니다. 걷기가 주는 기쁨과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하는 에세이입니다. 저자는 걷기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내면의 평온을 찾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도시에서의 산책, 자연 속 트레킹, 여행 중 걷기 등 다양한 방식의 걷기가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탐구하고 있습니다. 걷는 동안 감각이 깨어나고 창의력이 높아지며 행복감이 증가하는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걷기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도 함께 다루며 걷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이 책을 통해 걷기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이며
일상의 작은 산책도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인간 본연의 감각을 깨우는 과정임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6번째 책은 페이지 2 북스에서 나온 슈렐 스트레이드의 자전적 여행 에세이인 와일드입니다. 그녀가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을 혼자 걸으면서 겪은 이야기죠. 쉐릴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혼, 방황 등으로 삶이 무너진 상태였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미국 서부 1770km의 PCT,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을 단독으로 걷기로 결심을 합니다. 경험 없는 초보자로서 혹독한 자연과 고립 속에서 생존을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지요. 이 긴 여정을 통해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극복하는 과정으로서의 걷기를 볼 수 있고 자연 속에서의 도전과 내면의 성장뿐만 아니라 혼자 걷는 길에서 얻는 자유와 치유의 과정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7번째 책인데요. 스마트 북스에서 나온 김정남 작가의 길 위의 인문학입니다. 느린 걸음으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길을 직접 걸으며 역사, 문화, 철학적 의미를 탐구한 책입니다. 그 길이 지나온 시간과 의미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골목길로는 북촌 한옥마을, 하회마을, 감천문화마을, 강변길로는 유교문화길, 다산길 2코스, 백마강길과 숲길로는 백담로, 가야산 소리길, 대흥 사십리 숲길, 바다 산책길로는 강화 나들길 2코스, 한산도 역사길, 송악산 둘레길, 운치 있는 호수길로는 경포 호수길, 내장 호수변길, 그리고 정원 산책길로는 창덕궁과 후원 등 총 16개의 산책길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다 가보고 싶은 길이라 많지만 일일이 나열해봤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이 길에 대한 정보도 얻고 길이라는 것이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시간이 쌓인 공간이고 또 그 길을 걸으면 역사와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8번 책은 더 시드 컴퍼니에서 출간한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깃든다 라는 제목의 조송희 작가의 책입니다. 작가가 10년 동안 여행하며 기록한 여행 에세이입니다. 저자는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행을 결심하고 10년간 다양한 나라를 걸으며 기록을 하는데요. 시베리아, 발칸반도, 몽골,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프랑스, 모로코 등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느낀 감정과 깨달음을 사진과 함께 담고 있어요. 여행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따뜻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죠. 또 길 위에서의 어려움을 겪으며 여행이 나를 성장시키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주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9번째 책은 세종 출판사에서 나온 손상률 작가의 길 있는 길, 지리산 둘레길 전 구간은 탐방기입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순례길 학교의 상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지리산 둘레길에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남도, 그리고 전라남도에 속한 5개 시군인 남원시,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구례군의 120여 개의 마을을 잇는 총 274km의 800여리에 해당되는 긴 도보길입니다. 이 책에서는 길의 역사적 의미와 인간 삶과의 연관성을 탐구하며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며 만난 다양한 문화와 생태적 변화를 기록합니다. 저자는 지리산 둘레길을 여러 차례 걸으며 각 여정에서의 경험과 깨달음을 비교하며 기록합니다. 철학적 의미를 조명하며 독자들에게 여행을 단순한 체험이 아닌 깊은 사유의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10번째 책은 창비에서 출간한 유홍준 작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산사순례편입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우리나라 최장수 베스트셀러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산사순례편에서는 우리나라 산사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축하하며 이제 산사는 우리만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유산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간 답사기에 실렸던 남한의 대표적인 산사 20여 곳과 아직은 가볼 수 없지만 언젠가는 가보게 될 북한의 산사 2곳을 소개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산사의 가치와 역사 등에 대한 이야기에 더 집중하여 볼 수 있고 산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답사길에서 충실하고 살뜰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걷기 여행을 하다 보면 산사를 많이 가게 되는데요.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11번 책은 북새바람에서 나온 이용갑 작가의 유라시아 레이스입니다. 134일, 41,000km, 26개국, 83개 도시를 26명의 도전자가 유라시아 평화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자동차를 타고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산 엑스포 개최를 응원하는 민간 홍보대사로의 여행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유라시아를 여행하며 알게 된 인문학적인 이야기 외에도 지난 삶에 대한 성찰과 위로가 함께 나오며 작년의 초입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인생 여정서이기도 합니다. 이용갑 작가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분야에 알아주는 전문가로서 주로 비트코인에 관한 책들을 많이 집필한 분이기도 합니다. 12번째 책은 해냄 출판사에서 나온 곽재구의 포구기행입니다. 이 포구기행은 순례길학교 회원이신 이지숙 작가님이 기행문을 쓸 때 참고도서로 사용하신다고 소개해 주셔서 선택했습니다. 따뜻한 삶의 희망을 전하는 곽재구 시인의 여행산문집으로서 총 25개의 이야기로 묶인 이 책은 강원도 고성 화진포에서 시작하여 전라도와 경상도, 제주도, 충청도의 포구들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전라남도 해남 어란포구에서 여정을 끝맺게 됩니다. 시인은 쓸쓸하고도 황홀한 나홀로 여행부터 길동무와 함께 떠나는 다정한 여행, 어촌 사람들의 생계를 살피는 늑보 여행, 시 쓰는 마음을 새로 다지는 문학 기행 등 여행이 줄 수 있는 소중한 체험들을 모아 서정적인 문장으로 옮겼어요. 시인은 인간의 품위와 사랑의 향기가 지평선까지 펼쳐지는 작품을 쓰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믿는다고 하네요. 굉장하네요. 읽는 내내 시인의 따뜻하고 순정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3번째 책은 한원 출판사에서 나온 인도에서 만난 길 위의 철학자들입니다. 작가는 가시와다 데스오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안고 인도로 떠났고 거기서 만난 배낭여행자들이 해준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 큰 영감과 위로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기존에 출간된 여행 에세이들과 달리 풍경보다는 인물에, 관광지 감상보다는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저자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는 배낭여행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생각하는 인생 철학, 삶의 지혜를 듣고 왜 여행을 하는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이 지금껏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부딪힌 벽들은 장애물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준 길잡이였다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한 길에 확신을 갖고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계속 책만 소개해서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음악 듣고 갈까요? 들을 노래는 조지 벤슨의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입니다. 네, 이제 나머지 책들을 계속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책은 선 출판사에서 나온 왜 키르기즈스탄인가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동북아 평화연대 이사이고
세계 자동차 여행가이신 조용필 작가입니다. 100여 개 이상의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시면서 그 중에 가장 그를 사로잡은 나라는 바로 대자연의 모습을 품고 있는 키르기즈스탄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키르기즈스탄의 역사, 정치, 경제, 환경, 여행 등 거의 키르기즈스탄의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키르기즈스탄은 단순히 여행지로서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키르기즈스탄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준 곳이지요. 저도 작년에 조용필 작가님과 키르기즈스탄을 여행을 했는데요. 경치도 사람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다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는 곳입니다. 이 책에는 키르기즈스탄 이야기뿐만 아니라 조용필 작가님의 진정성 있는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얻은 통찰력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신 멋진 조 대장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15번 책은 시대의 창에서 나온 윤태옥 작가의 변방의 인문학입니다. 윤태옥 작가는 인문학적인 주제를 정하여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계시는 여행가로서 순례길학교 고문이기도 하시지요. 이 책은 십수년간 중국 국경과 해안 지역을 두루 답사한 저자가 기록한 역사 문화 여행서입니다. 중국은 중원이고 주변국은 변방이라는 주장은 편협한 인식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가 하나의 유기적 문화권이자 거대한 역사의 덩어리임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서방에서 북방으로 북방 초원을 지나 만주 그리고 동중국해, 남중국해와 서남의 내륙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변방 곳곳을 답사했습니다. 역사의 거인들이 탄생하고 발걸음을 뗀 곳이자 중원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든 곳, 변방, 인류의 문명과 역사가 퇴적되어 먼지처럼 날리는 그 땅의 풍경을 저자는 책에 고스란히 옮겨 놓았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는 곳인 변방에 퇴적된 역사의 흔적은 저자에게도 그러했듯 우리에게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 역사를 꿰뚫어보는 인문학적인 성찰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고 작가님과 함께 북방 초원을 답사한 적이 있는데 알선동 동굴 안에 있는 오래된 비석의 글을 읽어내려가며 탁발 선비족의 시원이 여기임을 알려주시는 작가님의 열띤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16번째 책은 리수 출판사에서 나온 그리스, 고대로의 초대, 신화와 역사를 따라가는 길로서 유재원 작가의 책입니다. 이 책은 국내 최고의 그리스 전문가 유재원 교수가 전하는 그리스 문명 답사기로 고대 그리스 문명과 신화의 편린들을 역사와 더불어 풀어냄으로써 문명 답사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유재원 교수만의 해박한 지식과 이야기 솜씨로 펼쳐지는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뼈대만 남은 그리스의 유적에 지붕을 얹게 하고 화덕을 피우고 창가에 영롱한 달빛을 들이움으로써 유적지가 간직하고 있는 추억과 역사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17번째 책은 도서출판 등에서 출간한 김길지 작가의 그랑드 랑도네입니다. 유럽 도보 여행으로 중세로 가는 야고보 사도의 순례 가이드입니다. 2800km 끝없이 이어지는 길 위에서 써내려간 125일간의 기록은 단순히 여행의 기술이나 자연의 풍경, 작가의 감상을 넘어선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이 길 위에서 저자가 포착한 시선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기만의 길을 걷습니다. 관계, 용기, 소통에 관한 고민을 쏟아내며 답을 찾아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길 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자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어느새 우리는 그 지점에 도달해 있을 거라며 끊임없이 성찰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 길에서 묻고 공감하며 유의하는 인간인 랑두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네, 18번째 책은 북하우스에서 나온 오소희 작가의 하쿠나 마타타 우리같이 춤출래입니다. 하쿠나 마타타는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로 현재를 즐겨라, 아무 문제 없어, 별거 아니잖아 등의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결국 현실을 긍정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아프리카인들의 철학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행작가 오소희는 감상과 이미지에 치중했던 여타 여행서와 달리 현지의 사람들을 읽어내기에 힘썼습니다. 현지인들에게 밀착해서 그들의 삶과 생각을 나누었으며 이를 차분하고 세밀한 그녀만의 통찰력 있는 문체로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인간과 문명 너머에 측정할 수 없는 원숙의 세계이고 생명의 원시성과 에너지가 넘실대는 여행자들의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이 책에는 사람과 사랑을 담았습니다. 그들과의 진솔한 대화가 있고 현재가 있고 삶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번째 책은 스토리북에서 나온 심진숙 작가의 1년살이 골목길입니다. 청취자분들은 골목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릴 때 미로처럼 이어진 골목길을 동네 친구들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모험하듯이 헤집고 다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책은 담양의 골목길과 그 속에 펼쳐지는 사람들의 삶, 추억, 변화 등을 사진과 함께 담아낸 작품입니다. 골목길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삶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새로운 시작이자 떠남의 장소가 됩니다. 작가는 담양에서 생활하며 돌담길, 숲길, 골목길 등을 거닐면서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담양의 자연과 인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을 사진으로 담아 그 변화와 의미를 탐색했는데 이것은 골목길의 변화를 기록하며 담양에서의 작업을 지속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골목길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지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번째 책은 비바체 출판사에서 나온 임병식 작가의 굿바이 보이 잘 지내지입니다. 안데르센이 여행은 정신을 다시 젊어지게 하는 셈이다 라고 했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얼마나 얄팍하며 우리 안의 편견은 얼마나 두텁고 우리의 인식은 얼마나 뒤틀렸는지 돌아보는 인문기행서입니다. 100여 국의 여행지에서 접한 선입견과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로 무엇보다 승자와 강대국, 기득권 중심 사고를 성찰해 보자는 책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이슬람 문화, 일본, 베트남 등 다양한 지역을 탐방하며 역사, 정치, 사회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식민지 지배와 강제 이주 노동자 및 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이슈를 탐색하며 우리가 가진 사고방식의 한계를 깨닫고 확장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행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세상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들어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꼭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하셨는지요? 이제 오늘은 끝으로 오늘은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릴 허우범 교수님께서 쓰신 삼국지 기행이 있습니다. 제2권의 내용 중에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25번 천하에 동작되어 영원하라 라는 글 중에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관도대전에서 승리한 조조는 원소의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북진을 계속하였다. 원소는 연전연패에 복받쳐 피를 토하며 죽었다.
원소는 죽기 전 장남인 원담을 두고 막내인 원상을 후계자로 지목하였다. 이로 인해 형제 간 고륙상쟁이 벌어지고 이는 결국 조조를 도와주는 꼴이 되었다. 조조의 참모인 순유가 간파했듯이 원씨 일가가 서로 화합하여 힘을 기른다면 천하의 대세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자중질환으로 4개 주에 걸쳐 거대한 지역을 다스리던 원소 집안은 멸망하고 말았으니 적은 항상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황하 유역의 4개 주를 차지한 조조는 원소의 잔존 세력을 제거하고 원소의 근거지인 업성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천하 통일을 목표로 이곳을 북쪽의 도읍으로 삼았다. 조조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곳에 엄청난 경제력을 동원하여 성을 쌓았다. 동작대와 금호대 그리고 빙정대 3대를 짓고 세 누각을 아치형 다리로 연결하는 그야말로 화려한 궁전을 만들었다. 조조는 이곳을 정치, 군사 및 문학 활동의 발판으로 삼았다. 뛰어난 시인인 조조가 그의 아들인 조비, 조식과 함께 건한문학을 태동시킨 곳도 바로 이곳이다. 서기 210년 겨울 조조가 심혈을 기울인 동작대가 완공되었다. 조조는 문신과 무신을 불러 경추견을 벌였다. 중앙의 동작대를 중심으로 빙정대와 금호대가 좌우로 연결되어 있는데 황금빛과 푸른빛으로 치장한 1000개의 문과 10,000개의 창문이 그야말로 휘황찬란하고 웅장한 자태를 뽐냈을 것이리라. 조조는 기뻤다. 무장들이 활쏘기 시합으로 한껏 분위기를 고조시킨 후 주연이 벌어지며 문신들의 시짓기가 시작되었다. 왕랑, 종요, 왕찬, 진림 등이 조조의 공덕을 칭송하는 시를 지어 바쳤다. 조조의 셋째 아들이자 시인으로 명성이 높은 조식이 동작대부를 지었다. 영명하신 부왕 쫓아 즐겨보세나 누대 정상에 오르니 이 또한 즐겁구나. 장대하고 확 트인 대궐을 보라. 부왕의 성덕이 배어 있음이로다. 저기 물루가 우뚝 섰구나. 두둥실 쌍궐이 하늘에 걸렸도다. 하늘을 찌르는 영봉관도 서 있도다. 구름다리 서쪽까지 이어졌구나. 장하의 끝없는 물줄기를 내려다보라. 풍성한 꽃과 과일 만발하지 않겠는가. 좌우 비껴선 한 쌍 누대를 보라. 옥룡대와 금봉대로다. 대교와 소교를 동남에서 데려오자 영원히 함께 즐기리로다. 넓고 화려한 도읍 굽어보세나. 노을과 구름이 서기로 꿈틀거리는구나. 천하 인재 모였으니 기뻐하세나. 주문왕 길몽 꾸고 얻은 영재들이로다. 화사한 봄바람 향기 그윽하구나. 온갖 새노래 소리 함께 들려오도다. 하늘이 내린 왕업 저 높이 섰도다. 부왕의 수건이 이루어지셨음이라. 천하의 어진 교화 펼치셨구나. 만백성이 엄숙히 공경하는도다. 제환공과 진문공의 융성하며 어찌 부왕의 성덕에 비교하리요. 훌륭하고 아름답도다. 그 은혜 멀리까지 미치는도다. 우리 황씨를 보좌하세나. 이는 천하를 편안히 함이로다. 하늘을 움직이는 공덕이시여 1월도 밝게 빛나리로다. 그 존귀함 영원히 끝이 없으리로다. 천황대제의 수명과 같으시리라. 용깃발 어gat하고 논이러 보세. 봉황수레 위에서 천하를 살피시도다. 은혜가 천지사방에 널려 있도다. 평세월을 기뻐하자꾸나. 이 동작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로세. 즐거움도 영구히 끝나지 않으리다. 조식이 지은 것은 등대부였다. 후세의 사람들이 조식의 글에 기초하여 동작대부를 만든 것이다. 그러하니 원래의 작품에는 없는 것들이 추가되었다. 두 번째와 마지막 연이 그것이다. 조식이 등대부를 지은 것은 212년인데
여간 중은 208년의 적벽대전을 앞두고 제갈량이 주유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장치로서 활용한다. 5년이나 앞당겨 놓은 것이다. 우리는 흔히 삼국지연의의 내용에 대해 7실3허라고 한다. 그러나 정녕 그러한가? 시간적 구성, 사건별 진행 경과, 역사적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 아마도 3실7허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삼국지 연의가 갖는 장점은 무엇인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였으니 역사라고 이해시킬 수 있고, 역사적 허구다라고 말하면 연의임을 내세워 문학 작품임을 강조한다. 대다수의 독자들은 7실3호도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허구인지 알려고 신경 쓰지 않는다. 소설적 재미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위정자들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를 활용하였다. 그렇게 1800년이 흘렀고 그러는 사이 중국인은 물론 우리도 역사로 이해하려고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더욱 그렇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대에 벌어지는 일에만 신경을 쓴다. 내가 있을 때 이룩해야 하고 내가 있을 때 끝장을 봐야만 한다. 다음 세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급하고 해야 할 일만 많다. 하지만 정작 비중 있고 꼭 해야 하는 것은 몇 가지나 해결하는가. 야단법석과 부안해동, 우왕좌왕과 조변석계로 끝난다. 더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삼국지연의는 중화 제국주의를 이룩하려는 중화 문화의 숨은 칼날이다. 역사와 소설, 사실과 허구로 무장된 카멜레온이 글로벌 시대 전 지구촌을 통째로 중화주의화하기 위한 콘텐츠인 것이다. 이에 비하면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는 동북공정은 빨리빨리를 강조하는 급한 민족을 상대로 하는 국지적 전략일 뿐이다. 단지 이야기책이라고 치부하며 등한시하기에는 너무나 깊게 우리 곁에 와 있다. 역사가 시기마다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삼국지 연의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살펴보고 제대로 알려줄 때인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야 할 때인 것이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모습으로 뵐게요. 마지막으로 들을 곡은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중에 겨울입니다. 다음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에서 또 만나요.